방금 소개받은 최경봉이라고 합니다. 대개 보면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나면 그리고 저녁에 또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졸립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혹시 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더라도 저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한국어와 조선어 그리고 우리말 다르다는 것 의미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강의 제목을 듣는 순간 어떤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언어를 비교하는. 네, 언어를 비교하는. 같은 언어를 다르게 사용했을 것 같아서. 같은 언어를 다르게 사용할 것 같아서 그걸 비교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한국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의 모양을 많이 어떻게 변해하는지 두 사람이 다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학생은 조선어를 옛날 15세기, 16세기 이 조선어로 생각했고 이 학생은 조선어를 지금 북한말을 조선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달리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쪽 학생의 이야기 상상하고 조금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남쪽 말은 한국어라고 하고 북쪽 말은 조선어 혹은 조선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어와 조선어를 모두 합쳐서 또 우리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남쪽 말과 북쪽 말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 남쪽 말과 북쪽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그냥 다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다면 그게 왜 문제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게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닌데 왜 남쪽 말과 북쪽 말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걱정을 할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남쪽 말과 북쪽 말이 다른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남쪽 말과 북쪽 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서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와 낙지의 차이인데 혹시 이 글씨 보여요? 네. 이 뉴스를 혹시 들어보시나요? 들어봤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김여정 북쪽 제1부부장 이 두 사람의 대화가 2월 10일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게 이제 2월 10일이면 어떤 기간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었죠. 그때 북쪽 특사가 내려와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한 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오징어와 낙지는 남북한이 정반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그것부터 통일해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와 낙지가 정반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일해야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오징어와 낙지라는 것은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네. 근데 이제 실제 보면 이 북쪽에서 쓰는 것과 남쪽에서 쓰는 것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오징어와 낙지라는 말을 두 말을 다 써요. 그리고 오징어와 낙지라는 말을 쓰는데 남쪽은 갑오징어, 오징어, 한치, 낙지라는 네 개의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의 불교 기준에 따르면은 오징어라는 것은 뼈처럼 생긴 두꺼운 석회질이 들어있는 갑오징어 혹은 참오징어, 이것을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혹시 갑오징어 본 사람 있어요? 먹어본 사람? 갑오징어. 네. 딱딱한 뼈가 들어있죠. 그게 이제 원래 오징어입니다. 근데 오징어, 한치, 낙지라는 것은 연체동물인데 석회질과 같은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원래 오징어라고 부르는 걸 지금까지 오징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없는, 석회질 뼈가 없는 것들은 모두 합쳐서 낙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면 남쪽에서는 뼈가 없는 연체동물로서의 그 구분을 세밀하게 하는 반면에 북쪽에서는 그것을 뼈가 없는 것은 낙지, 뼈가 있는 것은 오징어, 이렇게 이제 단순화해서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남북한 말에서 오징어와 낙지가 정반대의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각 낱말의 의미폭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한 말이 정반대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 말이 뭔가 차이가 있겠지라는 어떤 생각,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낙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징어를 그쪽 사람이 낙지라고 하니까 이건 정반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를 보면은 낱말의 의미폭만 다른 것이지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의 의미폭을 보면 남쪽 말에서는 오징어가 넓고 낙지는 좁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북쪽 말에서는 낙지가 넓고 오징어는 좁게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낙지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낙지, 한치, 오징어를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 낙지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낙지는 서해 낙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뼈가 없는 오징어는 그냥 낙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방언간에는 원래 이 남북한 말이 아니더라도 방언간에는 동일 낱말의 의미폭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언에 보면 강냉이,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강냉이, 옥수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강원도 일부 방언에서는 강냉이는 튀긴 것을 강냉이라고 하고, 저기 밭에 있는 것은 옥수수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강냉이하고 옥수수가 서로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데를 가보면 지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가보면 지짐, 그러면 부침개를 전반적으로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지짐, 그건 빈대떡만을 꼭 지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걸 보면 방언간에는 동일 낱말의 의미폭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남쪽 말과 북쪽 말에서 의미폭이 달라진 것은 언어의 일반적인 생태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그냥 별게 아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주목하는가, 아니면 남북 언어의 동질성에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제 오징어와 낙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글이라는, 우리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북쪽 사람들은 한글이라는 말을 실생활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조선 글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선 글자라고 하면서도 조선말 대사전에 보면 한글이 올림말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풀이를 보면은
한글에 대한 뜻풀이가 뭐 큰글 또는 바른글이라는 뜻으로 조선인민의 고유한 민족 글자 훈민정음을 달리 이르는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에서 국문운동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주시경을 비롯한 국어학자들이 정음의 뜻을 고유어로 풀어서 붙인 이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선 글자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걸 보면 첫 번째 뜻으로 조선말을 적기 위한 조선의 글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놓고 있어요. 한글의 뜻풀이와 조선 글자의 뜻풀이를 서로 달리했는데 이 다른 점은 뭐냐면 한글은 역사적인 용어로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썼던 역사적인 용어고 지금 현재적인 용어는 조선 글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북쪽의 관점입니다. 대신에 표준국어 대사전, 우리 그 남쪽의 사전을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 이름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용어이면서 현재적인 용어로 한글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한글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한글이라는 말을 왜 북쪽 사람들은 별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똑같이 한글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그게 꼭 그 나쁜 말도 아니고 그럴 텐데 왜 북쪽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까? 이거 보면 한글이란 말은 원래 출발이 대한제국의 글 또는 문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한문. 이때 한문은 대한민국 할 때 한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 그 중국 글자는 한문 똑같죠? 부르면. 근데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혹시 중국과 학생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한자와 저기 한나라 한자는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발음이 다르죠? 중국어로는. 네.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달라요? 한수한자는 네. 한 이렇게 한국말 할 때는 많이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중국어는 성조로 구분을 하지만 우리말은 성조가 없기 때문에 한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한문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중국의 한문과 똑같은 발음이 나니까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한은 그대로 놓고 문자만 그럴 문자니까 그걸 바꿔서 한글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글자라는 뜻의 한글 그리고 대한제국의 국어라는 뜻의 한국어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북쪽에서 조선 글자와 조선말을 일부러 특별하게 고수하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 한글이라는 것이 그러면 북쪽에서는 위대한 큰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쓰인다고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한글이 이렇게 큰 위대한 글, 유일한 글 이러한 의미가 붙은 것은 어느 때냐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의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글자라는 뜻의 한글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자부심을 심어주거나 이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고유어로는 유일하다, 크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한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민족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의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북은 이러한 이 일제강점기의 어떤 의미화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한글을 나름대로 의미화를 했는데 북은 한글이 한국어에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글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역사적인 용어로만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과 조선글자라는 이름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에서 의미화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오징어와 낙지라는 것은 언어 관습상으로 그렇게 이제 다르게 썼던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의미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 그러면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관습적인 언어의 어떤 일반적인 생리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위적으로 뭔가의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생겨나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한국어라는 것과 조선, 즉 남쪽 말과 북쪽 말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경계가 있어야 되죠. 이 남쪽 말이라고 했을 경우하고 북쪽 말이라고 했을 경우 경계가 뭘까? 그런데 경계가 뭔가 남쪽 말, 북쪽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려면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계가 별로 없어요. 이걸 북쪽 말이라고 해야 되나 남쪽 말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마가리집이라는 게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북한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처럼 비바람 정도만 막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꾸린 집, 이걸 마가리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북한어라고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북한어라고 한 것은 이 말을 남쪽에서는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백석이라는 시인 혹시 아세요? 남쪽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는 시인, 그리고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라는 시인입니다. 근데 그 백석의 가장 유명한 시 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보면, 나타샤와라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남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백석은 우리의 시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리집이라는 것과 마가리가 같은 뜻인데, 저 마가리를 북한어라고 할 경우에 과연 그게 북한어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밥 같은 경우를 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개거품의 북한어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근데 또 보면 이 개밥이 쓰인 용례를 보니까 신문의 상록수, 신문이라는 작가 아시죠? 상록수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에 개밥을 짓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그 위에 보면 우리 회장이 이롭다, 이런 말도 이제 다 상록수에 나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롭다, 이건 북쪽에서 쓰는 말 같고, 개밥을 짓다, 이것도 이제 표준국어 대사를 보면 개거품의 북한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우리의 작가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록수가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걸 북한어, 남한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경계가 사실은 이 일부러 남쪽에서 현재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북한어 이렇게 했지만, 그게 과연 북한어일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이제 가져볼 수 있는, 일단 가래떡. 가래떡이라는 말 아시죠? 가래떡. 떡국대라는 말 혹시 아까 보니까 전남대에서 떡국대라는 말 써요? 떡국이란 말. 떡국을 만들기 위한 떡이 떡국대입니다. 그러면 밥주걱. 뭐요? 밥주걱이라는 말이 있는데 밥죽. 강원도에서는 밥죽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불리다, 불구다, 이렇게 이제 강원 충북에서는 물에 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인영 의원님 맞습니까? 충청. 저희는 뭐 표준어로 쓰는 중국이 그래요. 불리다 하고 해요. 그래. 근데 할머니는 불구다. 불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늘 불구다라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문화어가 오른쪽 게 다 북한의 문화어입니다. 그리고 왼쪽 것은 표준어. 근데 북쪽에서 밑줄 그은 것은, 북쪽에서 이 떡국대와 밥죽을 문화어라고 하는데 밥주걱도 동의어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국대를 문화어로 하면서 가래떡도 떡국대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건 문화어고 왼쪽 건 표준어고 이렇게 하면 남북한 말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이 북쪽의 문화어라는 것도 전라방언, 강원방언, 충북방언 속에서는 다 쓰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와 조선어의 경계, 북쪽말과 남쪽말이 달라졌다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어줍잖다, 어줍잖다. 으스대다. 어줍잖다하고 어줍잖다는 뭐가 맞죠? 네?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맞아요? 네. 으스대다하고 의시대다. 뭐가 맞죠? 왼쪽? 여태 거하고 여지 거. 왼쪽, 여태 거. 거방지다하고 걸판지다. 걸판지다. 근데 왼쪽 것이 다 표준어고 오른쪽 것은 비표준어입니다. 근데 걸판지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비표준어였다가 2015년인가 이때 표준어로 다시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시대라는 말도 많이 쓰고 어줍잖다라는 말도 쓰고 여지것이라는 말도 쓰고 걸판지다도 많이 쓰는데 오른쪽 건 북한의 문화어고 왼쪽 것은 표준어입니다. 그러면 남북한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비표준어들을 북한에서는 문화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북한 말이 표준어라는 규범 때문에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왼쪽 역사, 이건 표기법의 차이죠. 북어국, 뭐가 맞죠? 왼쪽에 맞나요? 오른쪽에 맞나요? 북어국. 왼쪽 거요? 네. 왼쪽 게 맞습니다. 근데 북어국을 저렇게 쓰는 가게는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북어국 집에서도 동태국 그러면 동태에다 시옷을 받쳐야지만 현재 표준어 규정에는 맞아요. 맞춤법 규정. 근데 북쪽은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북쪽에서 쓰는 북어국이라고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북쪽 사람들도 똑같이 북어국이라고 발음합니다. 멱사도 마찬가지로 북쪽 사람들이 일부러 멱사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역사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건 우리말에서 두 법칙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이 사이시옷 같은 경우는 북어하고 국이 합쳐질 때 뒷소리가 꾹으로 소리나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남북한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북이도 거북하고 이하고의 형태를 밝혀줄 것인가 아니면 소리대로 쓸 것인가의 문제지 남북한의 어떤 언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짜임새와 째임새 같은 경우 원래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는 째임새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으로는 이모역행동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모역행동학 그런 걸로 이제 째임새 이렇게 북새통과 복새통 그러면 큰 말 작은 말 근데 다 보면 왼쪽 것은 남쪽 말이고 오른쪽 것은 북쪽 말이라고 하는데 세미나르 컴퓨터 레슬링 이렇게 이제 하지만 보면 남쪽에서 저걸 오른쪽 걸 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쪽의 표준어를 보면 북새통만 표준어고 북새통은 비표준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전을 찾아보면 북새통과 복새통이 같은 말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남북한 말을 서로 달리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남북한 말을 이제 경계를 지어놓는 것은 또 이제 그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가 경계일까 이런 것도 또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정말 남북한 말이 달라진 경우나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건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말다듬기라고 하죠. 우리는 국어순화라고 하고 북한은 말다듬기라고 합니다. 근데 노크라는 말을 손기척이라고 이렇게 말다듬었어요. 그 북한에서. 근데 손기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기척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할까요?
근데 이제 남쪽에서 송기척이라는 말은 없지만 발기척도 쓰고 인기척도 써요. 그러면 발기척, 인기척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송기척이 있으면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다듬은 말들이 남북한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사실은 북쪽에서도 이걸 다듬을 때 한국어에 원래 있는 말을 가지고 다듬기 때문에 이건 달라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우리말에 손이라는 말이 있고 기척이라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기척이라고 만든 것 자체가 남북한 말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도 노크라는 말을 안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노크라는 말을 쓰지만 송기척으로 바꿔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에도 외래어를 국립국어원에서 매년 국어순환을 합니다. 새로 이제 바꾸는데 그 바꾼 말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국립국어원 혼자 바꿀 뿐이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제 북한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전에는 송기척 이렇게 오르지만 사람들이 송기척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노크라고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조선말 대사전에 노크를 찾아보면 송기척으로 바꿔 써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50% 이상이 노크로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을 바꾸었다가 일반 대중들이 그걸 쓰지 않으면 원래 말로 돌아와요. 그래서 가분수라는 것을 분자 큰 분수로 바꿨다가 사람들이 누구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분자 큰 분수를 폐기하고 다시 가분수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코크, 막의 여다지로 바꿨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코크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남북한 말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듣는 얘가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보숭이라고 한데 근데 얼음보숭이라는 북한에서 이미 80년대 중반에 폐기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지도 않아. 근데 그 말만 생각하고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이스크림. 네. 얼음보숭이 달라고 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코크라는 것도 마기에다지라고 했다가 코크로 봐. 우리 보면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졌는데 선수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 경기 용어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축구 월드컵 기간인데 북한에서 쓰는 말들을 찾아보면 코너킥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지만 북한 조선말 단전에 코너키크라고 나와 있고 구속착이라고 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옵사이드도 공격어기, 프리킥은 벌차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머리박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패딩이라는 말도 조선말 대사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쓴다는 거죠. 엑스트라 타임도 연장전 이렇게 이제 같이 씁니다. 근데 이제 패스라는 말 그때 아이스하키 팀이 단일팀을 만들어가지고 훈련할 때 패스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연락이라고 그쪽 사람들은 하는데 남쪽 사람들은 패스라고 해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락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 지금 현재 국어사전에도 뭔가를 이어주는 것을 다 연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연락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서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축소해서 쓰고 있지만 원래 뜻은 뭔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패스라는 말은 안 쓰지만 패스를 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한 쪽 선수들이 파스해줘 이랬으면 됐을 텐데 패스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구성 같은 경우는 오래 견딜성 이렇게 바꿨다가 이 말을 잘 안 쓰니까 질길성 이렇게 이제 바꾸고 북쪽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말로 바꾸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바꿀까 나름대로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꼭 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네킹 같은 경우를 보면 북쪽에서는 마네킹이라고 썼다가 그 다음에 이걸 몸틀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몸틀이라는 말을 누구도 안 써요. 그러니까 마네킹으로 다시 바꿉니다. 여기 괄호 안에 마네킹, 매무새 인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네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래어로 쓰는 거고 매무새 인형은 순화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국립국어원에서 매무새 인형으로 바꿨는데 매무새 인형 들어본 사람 있어요? 누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말들은 결국은 바꿀 수 없는 말이죠. 외래어로 이제 어차피 어떻게 쓸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북쪽에서도 고유어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남쪽에서도 그렇지만 북쪽에서도 코너킥이나 옵사이드나 프리킥이나 엑스트라 타임이나 패스나 이런 것들을 국제 공용 용어라고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래어로 쓰는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참이라는 말을 보면 간참이라는 말은 남이 하는 일을 끼어들어서 간섭하는 것, 북한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부다 같은 경우는 귀를 기울여서 듣다. 고맥기는 바지 부분을 졸라매는 헝겊기. 교회 이것 같은 경우는 예술로서의 교회 이걸 이제 이야기. 개체위생 이것은 개인위생을 개체위생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북한말 사전을 찾아보면 간참의 동의어로 참견이 나오고 강부다의 동의어로 귀여겨 듣다, 고맥기의 동의어로 댄님, 교회의 동의어로 고개, 개체위생의 동의어로 개인위생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함께 쓰는 말은 개인위생, 고개, 귀여겨 듣다, 참견 이걸 남북한이 함께 쓰는 거예요. 근데 함께 쓰는 말을 저렇게 있고 북쪽 사전에서 분명하게 저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쪽말에서는 고개를 교회라고 한대, 개인위생을 개체위생이라고 한대. 그래서 달라진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할 것인가, 우리가 같이 쓰는 말을 찾아가지고 그걸 부각시킬 것인가, 이것은 태도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북한이 다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달라진 면이 있겠지만 달라진 면보다는 오히려 그 차이점을 강조해서 보느냐 아니면 공통점을 강조해서 보이냐 이런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언어가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언어의 경계가 모호함을 아는 것은 곧 남북 언어를 우리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 경계가 이 언어의 경계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은 곧 남북 언어가 우리말의 범위 안에서 이걸 포함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새롭게 또 이제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건데 한글과 조선 글자에서 자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모의 순서. 이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자모,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 다음. 근데 남쪽하고 북쪽을 보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이 자모의 순서가 중요한 건 왜 중요하죠? 자모의 기억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한 이유 혹시? 예. 미쳐도 얘기였어요. 예. 국어 사전을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모의 순서가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할 때 자모의 순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한 이유는 그때는 사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을 만들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자모의 순서가 중요하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자모의 순서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봤던 한글 맞춤법 통이라는 최초로 이제 우리 국어사전을 만들면서 자모의 순서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지금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는데 북쪽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져가지고 북쪽 사전에서 까마귀를 찾으려면 북쪽 사전에서는 기역 부분으로 들어가서 까마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까마귀를 찾으려면 히읗 뒤에 쌍기역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쪽 가서 까마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남쪽 사전에서는 기역 다음에 쌍기역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까마귀를 찾습니다. 이응 같은 경우에는 남쪽은 초성의 이응, 즉 아버지 이 말을 찾으려면 이 시옷 다음에 이응 부분에 가서 아버지를 찾으면 돼요. 근데 북쪽 사전은 키읔, 쌍기역, 쌍지읒까지 다 돈 뒤에 제일 끝에 보면 모음이 또 아야, 어여, 오유, 우유로 사전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려면 아에 가서 찾아야 돼요. 어머니를 찾으려면 어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전은 아버지를 찾건 어머니를 찾건 다 이응 부분에 들어가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이제 달라진 거죠. 근데 달라지게 된 것도 자모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그 남쪽에서는 기역하고 쌍기역이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기역 다음에 쌍기역을 옮긴 겁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관점이 기역하고 쌍기역은 글자상으로는 같지만 발음상으로는 전혀 다른 소리다. 그래서 발음상으로 관련되는 것은 기역하고 쌍기역하고 키읔하고 이 세 가지가 관련되지만 키읔을 저 뒤에다 놓은 걸로 봐서 서로 이제 다른 소리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쌍기역을 저 뒤로 뺀 겁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라고 할 때 이응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응은 아무 소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소리는 아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중요시한 게 북쪽의 순서고 남쪽의 순서는 글자의 모양을 중요시합니다. 그게 이제 관점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달라지게 된 계기는 단순하지만 이렇게 달라짐으로써 국어사전을 만드는 데서는 너무나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정하려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언어적인 차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관습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면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어떤 걸로 통일할 수는 없지만 이 자모의 순서는 통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이 자모의 이름 같은 경우도 보면 남쪽에서는 기역이라고 하는데 북쪽은 기읍 이렇게 이야기 부릅니다. 디귿을 남쪽에서는 디귿이라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디귿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자모의 이름도 달라졌어요. 이름도 달라졌는데 자모의 이름이 왜 한국어는 그 자모의 이름이 두 글자죠? 기역, 이응 이렇게 두 글자로 만든 이유 뭘까요? 두 글자로 만든 이유는 이 기역을 초성에도 쓰고 종성에도 쓰기 때문에 초성의 용법과 종성의 용법을 자모의 이름 속에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이름을 처음으로 나온 게 16세기에 나온 훈몽자회라는 책에 이렇게 이제 글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초성하고 종성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기역, 니은만 나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생각은 으로 모든 걸 다 통일해주면 아주 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했고 남쪽에서는 기역, 디귿 이렇게 해서 규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남쪽에서 규칙성이 없게 된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훈몽자회라는 책에 기역을 기역 이렇게 훈몽자회에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역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훈몽자회에서 역으로 쓴 것은 윽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쓴 거예요. 근데 남쪽에서는 그래도 문헌상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을 존중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역으로 썼고, 북한에서는 원래 저게 윽으로 표현하려는 게 한자가 없어서 역으로 썼기 때문에 원래대로 윽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게 북쪽의 생각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시옷 보면 풍봉자에서 시옷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의자를 썼어요. 옷 의자. 왜 저렇게 썼냐면 시옷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한자에 이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저것은 뜻을 해서 쓴다. 옷 의자잖아요. 의자를 써놓고 옷으로 읽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이제 풍봉자에서 자모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바꾸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말이 달라진 것은 저걸 기본으로 했지만 저걸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일 것인가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네. 근데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로마자 표기가 규범 통일의 한 방안을 잘 보여주는 건데 남북이 1986년에 로마자 표기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시작해서 6년 동안의 논의 끝에 1992년에 그 결실을 모았어요. 이 남북 로마자 표기 단일안을 만든 이유는 국제표준기구에서 똑같은 한국어를 쓰면 로마자 표기도 똑같아야지 헷갈린다. 그러니까 좀 단일안을 만들어달라. 이러니까 남북한이 만들었는데 남북한 로마자 표기가 양쪽이 다 달랐어요.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요. 서로 이제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6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다가 막판에 어떻게 했느냐. 자음은 자음은 북쪽 것, 모음은 남쪽 것, 공평하게. 그렇게 하니까 분소리가 없이 그냥 제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 단일안이 그러면 자음은 북쪽 것, 모음은 남쪽 걸로 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근데 이제 이 단일안은 남북에서 이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제표준기구에 제출하고 나서 남북에서는 서로 원래 썼던 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단어를 남쪽에서 표기할 때하고 북쪽에서 표기할 때하고 표기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산을 서로 이제 달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로마자 표기의 규범 통일을 이렇게 보여줬냐면 언어와 달리 형식적인 규범은 한 가지로 통일할 수가 있다. 그건 기계적인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통일할 것과 함께 그 차이를 포용할 것을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통일할 부분에서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같은 차이를 안고 포용해 나갈 부분은 포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서로 관점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의 규범을 보면 자모의 순서나 자모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쉽게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이 2016년에 남북 언어 의식조사를 국립국어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북쪽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남한 쪽 일반 주민들 그래서 남한 쪽 일반 주민 성인 2021명하고 북한 이탈 주민 305명하고 북한 이탈 주민을 접촉한 적이 있는 주민들 200명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전문가 50명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남북 언어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남북이 각자의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다음 편. 그래서 일반인들이 일반 남쪽 사람들이죠. 북한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강하다, 세다, 직설적이다,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공격적이다 이런 인상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한테 남한말은 어떤 말 같냐 그랬더니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남쪽 사람들은 말로는 친절한데 행동은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체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인들의 95%, 북한 이탈 주민의 93%가 남북한 언어 차이로 가장 먼저 뽑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휘나 이런 것은 누구도 선택하는 사람이 없고 다 발음과 억양이 다르다. 이 중에서도 포인트는 억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한테 어떤 것 때문에 이 불편하냐 그랬더니 존댓말이나 호칭, 지칭 등의 표현상의 차이나 사과, 칭찬, 거절, 요청 등의 표현상의 차이가 상당히 헷갈린다. 이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남쪽 그 북한 이탈 주민이 관공서에 가면 거절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이 이탈 주민들은 믿는데 검토해 볼 테니까 연락이 오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쪽 사람들은 만나면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남쪽 시어머니들은 뭘 명령을 하지 않고 달리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비가 오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은 빨리 가서 옥상에 널어놓은 고추를 빨리 가져와라, 빨래를 빨리 걷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비가 오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탈 주민 며느리는 그러네요. 그러면서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명령을 할 때도 명령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제 달리 표현하는 것, 이런 것에서의 어떤 차이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 말씨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말씨 때문에 직업을 구하거나 이웃과의 교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어요. 누구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은 없고 내 말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근데 남쪽의 지방 출신들한테 물어봤더니 7% 정도가 출신 지역의 방언을 사용했을 때 사회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 게 남쪽 사람들 7%가 그렇대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은 70%가 나는 말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받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과 이 남북 언어의식 조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남북 언어 이질화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이질적 인식이 문제이지 언어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언어 규범을 개선하고 남북의 차이를 교육하는 것은 부차적인 과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알자라는 항목이 꼭 있어요.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거기에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있는 것 몇 가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북쪽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교육할 것은 서로에 대한 이런 이질적인 인식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휘 몇 가지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언어 문화의 차이에 따른 충돌과 언어 차별, 즉 말씨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다는 것은 언어 차별이거든요. 이건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언어 차별에 대한 소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큰 문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 인식의 문제가 남북한에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언어의식 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반인들, 남쪽 일반인들의 62%가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낯설다 이렇게 느끼고 13%만이 편하고 친근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을 접촉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몇 번 만나본 사람들은 38%만 불편하고 낯설다라고 말했고 45%는 편하고 친근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남북 간 언어 접촉과 교류 빈도가 높아지면
상호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거라는 가능성을 이 조사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말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사실은 이제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말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부각시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보면, 근대 민족 국가의 수립과 더불어서 국가 구성원이 공유하는 언어, 즉 국어 혹은 국민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말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근데 근대 민족 국가를 만들면서는 민족이 하나다, 이 단일한 민족이다, 이걸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말이라는 것은 단일한 표준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어, 그러면 국어는 바로 단일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또 뭐 30년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표준어라는 개념이 생길 때부터 방언은 쓰지 말아야 될 거라고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족국가가 만들어졌으면 국가는 똑같은 말을 써야지 다른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영국이나 뭐 이런 프랑스나 이런 데는 마치 자유주의적인 언어 정책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은 이미 몇백 년 동안 표준화 작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규제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부터 해서 단일한 표준어를 써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교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라는 것은 꼭 한 개의 말을 써야 된다는, 그리고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표준어를 만든 사람은 복수 표준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 그 중에 한 가지만, 상치를 쓰는 사람이 있고 상추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상치, 상추, 미숫가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미숫가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표준어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일한 국어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남북의 언어 이질화에 대한 문제 의식, 이 남북이 언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주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근대적 우리말 의식 속에서 형성된 거야. 한 가지만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말 지금 단계에서 이 근대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방언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방언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투리 경연대회도 이런 이제 다원화를 지향하는데, 그런 점에 보면 우리말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은 옛날같이 단일한 표준어를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말 공동체 회복을 보기 때문에 남북의 언어를 어느 한 가지는 없애고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의 관점이 안 나오는, 통일의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쪽을 보면 한국어와 조선어, 즉 남쪽말과 북쪽말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곧 우리말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일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어와 조선어가, 즉 남쪽말과 북쪽말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말이 공존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존하는 것이 곧 우리말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일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언뜻 보면 모순적인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점입니다. 첫째는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 자신이 우리말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말씨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건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화 정책으로서 이제 국어 정책에서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은 내가 전라도 방언을 쓰더라도 대구에 가서
뭔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관공서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내가 전라도에서 나온 오랫동안 자랐는데 대구에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대구 방언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면 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적이 떨어져.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은 표준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도 언어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통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화 정책은 한편으로 자신의 말을 다양하게 쓰는 것. 그렇지만 또 하나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적 언어는 자유롭게 쓰고 공적 언어는 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적 언어도 똑같이 공적 언어와 똑같이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는 항상 단일한 말을 써야 된다고 많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공적 언어의 관점과 사적 언어의 관점을 서로 이제 이분해서 한편으로는 차이를 인정한 다원화 정책,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우리말의 어떤 효율적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을 한국어와 조선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말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일 수 있다는 이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같이 이제 어떤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가 이제 오게 되면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북쪽에서 쓰는 말과 남쪽에서 쓰는 말이 공공언어가 일관성을 갖춰야지만 평양에서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교육받을 때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때 보면 표준어를 남쪽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북쪽에서는 문화어를 똑같이 지금처럼 고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보면 이 북쪽 말과 남쪽 말을 서로 이제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에 1년 동안 한번 이 소수민족 언어를 연구하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1년 동안 봤을 때 중국의 자치구,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보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항상 중국어와 소수민족어를 항상 병행시킵니다. 그래서 병행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비효율적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언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북한 언어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됐을 경우에 북쪽 사람이 사실 보면 남북한에 지금 언어적인 차이가 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걸 전부 모아보면 1000단어 정도, 1000단어? 2000단어? 많아봤자 2000단어?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말들은 병행을 함께 경존을 시킴으로써 이 소통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음 끝났죠? 지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별로 생각해보지를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차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오히려 어떤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해야 될 쉽게 통일할 부분과 함께 그냥 양쪽을 함께 써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뭔가 그 차이점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 이런 점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네. 그래요? 네.
대해서 언어적 관점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동질성과 이질성 중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태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강연 해주신 최명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예정 소개를 이기진 비서관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질문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의상 질문을 하나를 해야 됩니다. 질문 없으면 슬퍼서 돌아가는 게 슬퍼질 것 같아요. 작가가 해야 혹시 국문과생 있습니까? 괜찮까? 괜찮까 일단. 괜찮고 문자상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관련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고수이랑 많이 하시는 게 있고 선생님들 많이 하고 그런데 저희는 네팔에 2010년쯤에 응용안에 갔었는데 거기서 메뉴판에 어른 고수라고 나왔었거든요. 외우고 있었는데 외교적으로 따로 그쪽에서 외교를 할 때 북한에서 지원시키는 따로 전통을 대표하는 게 아니면 약간 저는 거리를 둔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문화회에서 어른포스이라는 말을 폐기했다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이제 폐기를 한 건데 그쪽에서 왜 썼는지는 한번 생각해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쪽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북한 식당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남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물론 북쪽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그랬을 때 뭔가 그쪽의 어떤 특이성 같은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남쪽 사람들이 어른고승이라는 것을 북한에서 그렇게 쓴대 라고 하면 그런 점을 오히려 부각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식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특이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의 특징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한복 같은 것도 안 입고 그렇지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한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한복 쪽에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보면 어떤 맥락인지는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없어진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상치, 상추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상치로 쓰면 상치로 써야 된다. 뭐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상치로 쓰면 안 된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상추로 쓰고 나니까 이제 상치로 계속 쓰는 거예요. 나는 상치로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상치로 쓰지만 이미 표준어는 상치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바꿀 때는 상치와 상추를 두 개를 다 쓴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걸 바꿔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고승이라 썼던 것은 옛날 규범의 기억이 남아서 썼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식당이어서 북한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썼을 그런 이유가 예, 그럼 사실 이전 발표에도 계속 그 말씀을 이제 많은 강연자분들께서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강연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통일이 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사회문화적인 사회통합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사실 그 괴리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언어나 단어의 이제 다름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다양성일 수도 있음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괴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평화 취재에 들어서는 이러한 국면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언어 통합의 정부 정책은 무엇일지 좀 조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유니쿠도 원장이면 할 텐데 제가 뭐 국어 정책을 어떻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어 정책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 언어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이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언어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합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민족어 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민족어 의식의 근원을 가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일한 국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저 세대만 해도 아주 강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그 다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언어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걸 아주 확고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로 이제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남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현재 남한에서 쓰는 여러 가지 말들 중 표준어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후덥지근하다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원래 표준어는 후덥지근하다. 후덥지근하다도 더 많이 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복수 표준어라고 하는데 표준어를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면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표준어는 단일해야 된다는 의식이 점점 옅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북의 언어 차이를 포용하는데도 훨씬 이제 좀 유연성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어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표준어라는 것을 너무 틀을 너무 강하게 세우지 말고 그걸 무너뜨려 나가면서 좀 더 남쪽 말에서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규범이 흡수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북한 말의 통합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태도가 나올 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정식이 힘들었는데 다시 시누이가 모시고 오는 바람에 다시 아파트비 짧아졌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외래어 사용이 남발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넘어서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외래어 문제하고 한문. 네. 그 한문에 대한 생각은 우리 그 근대화 과정에서 한문이 없어져야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보개혁 후부터 그런 이제 담론들이 많았고 대화 지식인들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한문을 쓰고 한자를 쓴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조선어학회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남북한이 갈라졌지만 사실은 그 조선어학회의 그 언어를 보는 관점은 그대로 이제 남북한으로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사실 언어를 보는 그런 태도, 그 민족어에 대한 태도 그런 것은 남북한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에 대한 것도 남쪽에서도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바는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문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외국어의 민족 이렇게 이제
말과 상관없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우리 한자하고 한문을 우리말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자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문은 우리말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이제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한자 같은 경우도 점점 한자를 안 배우다 보니까 한자에 관련된 의식이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건 남북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도 보면 우리가 한자를 많이 말하면 불구하고 그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언어 의식에서는 한자와 한문이 우리하고 이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런 남북한이 똑같은 영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래어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외래어를 많이 쓰게 된 게 일반 개인이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방송사나 이런 데서 외래어를 쓰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거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난 게 그 2002년, 3년 이때쯤 이제 국어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국어 정책에서 자유주의적인 국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투리 그 표준어가 위헌이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방언들을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왔냐면 관공서에서는 뭔가 언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공언어에 있는데 근데 자유주의적인 언어 정책을 사적 언어뿐만 아니라 공적 언어에서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이 다 자기 지자체의 슬로건 같은 경우를 만들 때 다 이제 외국어를 쓰죠. 외국어를 씁니다. 그 익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관공서에서 나오는 이 공문서들을 보면 외국어를 그대로 써요. 외래어는 사실 사람들한테 텔레비전처럼 정착된 말이면 모르겠는데 다 들어온 외국어를 관공서에서 그냥 씁니다. 그러면 왜 그걸 썼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니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저는 이제 주로 KTX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말 부분인데 이렇게 한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좌석을 못 찾아서 허둥지둥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ABCD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를 보면 1A, 1B, 1C, 1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KTX에서 1A, 1B, 1C, 1D로 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제 다 영어로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언어에서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분위기는 공적 언어에서 정말 필요하다. 근데 사적으로 외래어를 쓰던 외국어를 쓰던 우리가 상관할 바는 없죠. 그러나 공적 언어를 그렇게 엄격하게 쓰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런 점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 외래어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범람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제 모델
저희 손님을 모셨는데요. 물리치료사협회 박돈옥 부회장님, 강원도 의원 김규호